그 시절 저는 매일 우체국 앞에서 그 사람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우체국으로 달려갔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체통을 열어보지만 언제나 비어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을 기다리던 그 사람, 그를 처음 만났던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22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마을버스 정류장 벚나무에 꽃잎이 막 피어나던 때였죠. 겨우내 죽은 것 같다가 새순을 피어내는 벚나무를 보니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그 시절 저는 여학교를 졸업하고 읍내 국민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했죠. 아침마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정류장으로 걸어가면 벚나무 아래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잘못 보던 청년이 서 있었지요.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차림의 청년이었어요.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공장에 다니는 분 같았어요. 그 사람은 항상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말수가 적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이상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내릴 때도 혹시 먼저 내렸나 싶어 두리번거리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흐리던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날따라 버스에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다행히 저는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만 통로엔 서서 가는 사람들로 빽빽했어요. 버스가 덜컹거리며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창문 틈으로 흙먼지가 들어왔죠. 갑자기 큰 진동으로 버스가 흔들리더니 제 무릎에 올려놓았던 책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차 하면서 책을 주우려는데 제가 허리를 숙이기도 전에 제 근처에 서 있던 그 청년이 재빨리 손을 내밀어 책을 주워주었지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으며 능숙하게 책을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거 떨어졌어요. 책이 참 무겁겠어요. 매일 이렇게 들고 다니시나 봐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상상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죠. 저는 얼떨떨한 마음에 책을 받아들며 겨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눈 첫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 청년이 벚나무 아래에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버스가 도착하자 그 남자는 제 앞에 서서 먼저 올라타라는 손짓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게 물었죠. 혹시 같이 가도 괜찮겠습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상상해 본 적 없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저 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나란히 서서 읍내까지 갔지요.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옆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죠. 봄 햇살이 버스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따뜻하고 환했어요. 마치 제 마음 같았죠. 창밖으론 만개한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게 사랑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슴이 이렇게 떨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22살 봄날, 저는 그렇게 첫사랑을 시작한 거였죠. 매일 같은 버스를 타던 그 청년, 말없이 책을 주워주던 그 사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줄은 그땐 몰랐지요.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떨어진 책 한 권이 우리의 긴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같은 버스를 탔어요.
하지만 같이 앉지는 못했지요. 그 시절엔 남녀가 나란히 앉는 것 자체가 눈총을 받던 때였거든요. 따로 앉아야 했지만 그마저도 좋았어요. 가끔 창문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을 슬쩍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으니까요. 버스에 사람이 많으면 나란히 서서 가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참으로 떨렸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김영수였어요. 저보다 2살 많은 24살이었죠.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읍내 기계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하숙방에서 라디오 전자부품을 공부한다고 했죠.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졌죠. 버스에서 내리면 영수 씨가 몇 걸음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곤 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린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걷던 어느 날 뒤따라오던 영수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정아 씨, 혹시 이번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건 분명 만나자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읍내에서 만나기로 했죠. 버스 정류장에서 각자 내려서 시장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만났어요. 첫 데이트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읍내 5일장이 서는 날이었는데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시장 골목을 나란히 는 아니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어요.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노란 참외가 나왔더군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영수 씨가 가게 앞에 멈춰 물었어요. 참외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긴 한데, 잠깐만요. 영수 씨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망설임 없이 참외 2개를 샀어요. 당시의 참외는 꽤 비싼 과일이었거든요. 공장 노동자가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제가 요즘 야간 수당을 좀 받아서요. 이거 드세요. 영수 씨가 참외를 건네주는데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아 씨 드시라고 산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더랬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참외를 내려다보며 계속 새어나오는 미소를 참았어요. 다음 주말엔 강가로 갔어요. 읍내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넓은 강이 흐르는 곳이 있었는데 버드나무가 늘어진 강변길이 참 예뻤거든요. 그곳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 우리는 조금 편하게 나란히 걸을 수 있었어요. 영수 씨는 그제야 조금씩 말문이 트였죠. 어렸을 때 이야기, 동생들 이야기, 기술자가 되고 싶은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학교 아이들 이야기,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정아 씨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애들이 귀여워요. 영수 씨는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세요? 저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돈도 좀 벌고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그리고요? 영수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아 씨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영수 씨도 귓불이 빨개졌지요. 우린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라만 봐도 좋던 시절이었죠.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영수 씨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싸주셨다며 강가 평상에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보리밥에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보잘것없지만 같이 먹어요. 하숙집에 2사람분 싸달라고 했어요. 그 시절엔 남녀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었지만 다행히 강가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평상 양쪽 끝에 마주 앉아 그 도시락을 나눠 먹었지요. 사실 반찬이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맛있더군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강물 소리를 들으며 영수 씨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영수 씨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읍내에 중국집도 가고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이, 그 보리밥, 도시락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시장 뒷골목을 걸었고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읍내 사진관 앞을 지나다가 언젠가 우리도 사진 찍자고 약속하기도 했어요. 손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만약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설렜던 것 같아요. 가끔 길을 걷다가 손이 스칠 때면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영수 씨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해줬는데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영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화 씨, 네? 저 정화 씨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 얼굴은 노을보다 더 붉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요. 평생 정화 씨한테 잘할게요. 꼭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돌덩이가 들어간 것처럼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저도 말했지요. 저도 좋아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귓가에 그 목소리가 맴돌았거든요. 이게 사랑이구나. 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그 사람과 비밀스럽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걷던 시장 골목, 함께 나눠 먹던 도시락, 사람들 몰래 나눴던 고백, 그 모든 순간이 제겐 기적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긴 기다림을 견뎌내야 할지. 하지만 그 따뜻한 달콤함이 있었기에 그 후에 다가온 추운 겨울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어느 날이었어요. 영수 씨가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더랬죠. 강가에 나란히 앉았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강물만 멍하니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된 걸 느꼈어요. 지켜보는 제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죠. 영수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영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정화 씨, 저 월남에 갑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월남, 그곳은 전쟁터였어요.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사람들 입을 통해서 매일같이 무서운 소식이 들려오는 그곳. 젊은 군인들이 죽어나간다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곳이었죠. 언제요? 겨우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달입니다. 지원했어요. 지원이라는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고 물어야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수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말했죠. 집안 사정이 어려워요.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동생들이 아직 어려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제가 공장에서 버는 돈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월남 파병을 가면 수당이 나와요.
그 돈이면 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낼 수 있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되고, 그리고 영수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돌아오면 정화 씨와 결혼할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그 무서운 전쟁터에 스스로 간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말릴 수가 없었어요. 굳이 전쟁터로 가겠다는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라는 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 그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자 영수 씨는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하지만 전쟁터에서 금방이란 없다는 걸,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1년 반입니다. 18개월만 갔다 오면 돼요. 세상에 18개월이라니.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가 왜 우냐고 물으셨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만 대답했죠. 한 달은 훌쩍 지났어요. 영수 씨가 떠나기 전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강가를 걸었죠. 여름해가 길어서 저녁 늦게까지 화냈지만 제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수 씨도 말이 없었죠. 그저 말없이 나란히 천천히 걸었어요. 강변 버드나무 아래에 섰을 때 영수 씨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제 손도 떨렸지만 영수 씨 손은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화 씨, 네.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영수 씨 얼굴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기다릴게요. 꼭 돌아오세요. 영수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이었죠. 돌아오면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어요. 정화 씨가 아니면 안 돼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라도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또 눈물이 터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하고 싶었어요. 저도 영수 씨 아니면 안 돼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영수 씨는 군복을 입고 떠났어요. 배웅하러 나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볼까 봐요. 그리고 제가 울음을 참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요. 그날 아침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탔을 때 영수 씨가 즐겨 앉던 뒷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그 빈자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아보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날은 지각하고 말았어요. 영수 씨가 떠나고 나니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하루하루가 1년처럼 길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무사할까였어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영수 씨 생각뿐이었죠. 우체통을 확인하는 게 제 일과가 되었어요. 매일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우체국에 들렀어요. 제 이름이 붙은 사서함 번호를 확인하고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곤 했죠. 하지만 매번 우체통은 비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2달이 넘어가자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편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인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에서도 영수 씨가 나타나 미안합니다.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저를 지켜보시던 어머니가 물으셨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편지가 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하지만 영수 씨가 있는 전쟁터는 정말로 지옥이었을 테죠. 상상보다 현실은 더 힘들고 괴로웠어요. 마을에서 월남전 전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어요. 옆집 총각이 전사했다는 소식, 읍내 철물점 아들이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는 소식,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제발 영수 씨는 아니길. 그렇게 3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습관처럼 우체국에 들렀을 때 우체국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오늘은 편지 왔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는 먼지투성이었고 구겨져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영수 씨의 글씨였어요. 그 익숙한 필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체국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뜯어지지도 않았어요. 편지지를 펼쳐보니 글씨가 흔들려 있더군요.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정아 씨,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무사합니다.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척 덥지만 견딜만 합니다. 정아 씨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딱 5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그날 밤 수십 번도 넘게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목소리 내어 읽기도 했죠. 그 글씨 사이로 영수 씨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무사하다는 그 한 줄이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잘 수 있었어요. 편지를 베갯잎 속에 넣고 그걸 꼭 안고 잤죠.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다음 날 저도 답장을 썼어요. 영수 씨, 편지 받았어요.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편지를 붙이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이 편지가 무사히 도착할까? 영수 씨가 받아볼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었죠. 그 후로도 편지는 드물게만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바랄 수도 없었죠. 빠르면 2달 걸렸어요. 우편 사정도 좋지 않았고 전쟁터에서 편지를 쓸 여유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편지가 오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면 저는 공포로 얼룩진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견딜 수 없을 때면 저는 산 너머 절로 갔어요. 마을에서 1시간쯤 걸어 올라가면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불교 신자도 아니었지만 그 앞에 절을 올렸어요. 부처님, 제발 영수 씨를 지켜주세요.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무릎이 저릴 때까지 절을 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스님께서 물으셨어요. 보살님, 무슨 소원이 그리 간절하십니까? 월남에 간 사람이 있어요. 꼭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닿을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 법이지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제 기도가 영수 씨에게 닿아서 그 사람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매일 밤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제발, 오늘도 무사하게 해주세요.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가끔씩만 왔어요. 어떤 편지에는 힘들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었고, 어떤 편지에는 정화 씨 편지가 제 유일한 낙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저도 답장을 썼어요. 학교 이야기, 계절 이야기,
마을 소식,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적었어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사람에게 평범한 일상이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요. 영수 씨가 약속했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무렵, 편지가 2달 넘게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 밥맛도 없었죠.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쟁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스럽게 했어요. 전쟁은 모두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무너지면 안 됐어요. 제가 무너지면 영수 씨는 무엇을 위해 버티겠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했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안 왔으니 살아있는 거다 라고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일상을 지켰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편지가 도착했어요. 정화 씨, 미안합니다. 그동안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사합니다. 그런데 약속보다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기다림을 계속해야 한다니 너무 애가 탔어요. 하지만 영수 씨가 살아있으니 괜찮다. 이 사람만 무사히 오면 몇 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겠다 싶었죠. 그쯤 저희 어머니께서 영수 씨에 대해 알게 되셨어요. 제 친구들도 알게 되었죠. 제가 걱정되었던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리지 말어. 다른 좋은 사람 만나.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기다림이 싫지 않았거든요. 아니, 싫으면 안 되었죠. 그 사람이 저를 믿고 전쟁터에 갔는데 제가 기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 돌아오겠어요? 그렇게 꼬박 기다린 시간이 1년 반을 넘어 2년이 되어 갔어요. 정확히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채로 매일매일을 기다렸죠. 우체통을 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확인했고,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영수 씨가 서 있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제가 미련하다고 했지만 저는 믿었어요. 영수 씨는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영수 씨가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믿어졌어요.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나 봐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믿음 하나로 버티는 힘을 주었으니까요. 오늘도 살아있을 거라고, 내일도 무사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기다렸어요. 어느덧 그 사람이 떠난 지 2년이 되어 갔어요. 돌아올 날짜는 이미 지났지만 정확히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없었죠. 마지막 편지에 곧 돌아갑니다 라고만 써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밤마다 버스 정류장에 나갔어요. 버스가 올 때마다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혹시 오늘은, 혹시 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을까? 하지만 매번 실망했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속에 영수 씨는 없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직도 안 왔어. 혹시 바로 고향으로 간 거 아냐?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서울 같은 데서 일자리 잡는 경우 많던데. 그 말을 들을 때면 그 순간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영수 씨는 꼭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저는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움에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름 장마가 끝나가던 때였죠. 그날따라 아침부터 왠지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하루 종일 심장이 떨렸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비가 장대처럼 쏟아졌어요. 우산을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정류장 앞에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비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이 왠지 낯이 익었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걸음이 빨라졌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꿈에도 바라던 영수 씨였죠.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비가 내리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만 보였죠. 영수 씨? 제 목소리는 가늘게 흘러나왔어요. 영수 씨가 빙그레 웃었죠. 예전처럼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죠. 그래도 몸 하나 다친 곳 없이 내 앞에 서 있었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살아서 왔어요. 그 한마디에 막혀있던 둑이 무너진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참으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죠. 2년간 억눌렀던 두려움, 걱정,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을 잡고 일으켜줬어요. 미안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전쟁터에서 총을 잡고 힘든 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바퀴 모양이었어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비가 그치자 그날 저녁 늦도록 우리는 강가를 걸었어요. 며칠 전까지 크게 불어났던 물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천천히 걸으며 영수 씨는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영수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포탄이 바로 옆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동료들이 제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도 봤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죠.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정화 씨를 다시 못 보는 건 아닐까.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이겠다 싶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정화 씨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아,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게 저를 살렸어요. 영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화 씨가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진심입니다. 저도 고백했어요. 저도요. 영수 씨 편지가 없었으면 저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다음날 저는 부모님께 영수 씨를 정식으로 소개했어요. 어머니는 영수 씨의 야윈 얼굴을 보시고 눈시울을 붉히셨죠. 고생 많았어요. 무사히 돌아와 줘서 고맙네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화를 잘 부탁하마. 그리고 영수 씨는 바로 군대에 갔어요. 월남에 다녀온 게 인정되어 단축 근무를 했죠.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영수 씨가 월남에서 모아온 덕에 읍내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에겐 궁전 같았죠. 직접 고른 이불을 깔고 부엌 살림을 장만하고 그 시간 하나하나가 행복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마을 회관에서 간단하게 치렀죠.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저희에겐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흰색 한복을 입었고 영수 씨는 군복을 입었지요. 줄에는 교장 선생님이 서 주셨어요. 서로 존중하고 아껴 사십시오.
신랑 신부 양가 어른들께 인사하십시오. 결혼식은 짧게 끝이 났어요. 짧았지만 지금도 그 순간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요.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그날 밤 신혼집에서 영수 씨가 말했어요. 정화 씨, 아니 이제 당신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앞으로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도련님들은 남편 덕에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 병원비도 해결하고 영수 씨는 조선소에 취직했어요. 월남전에 다녀온 걸로 성실함을 인정받았거든요. 남편은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총소리가 없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언제 죽을까 고민하지 않는 하루가 감사하다고 했죠. 저도 계속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참으로 행복했어요.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강가를 산책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전쟁터에서 악몽을 꿀 때도 당신 얼굴을 떠올리면 진정이 됐어.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때로 돌아가지만 깨어나서 당신 얼굴 보면 괜찮아져. 그럴 때면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아줬어요. 우리 함께 이겨냈으니까 앞으로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끔 악몽을 꾸었고 큰 소리에 놀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옆을 지켰어요.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라고 속삭여줬어요. 2년간의 시간이 얼마나 악몽 같았을지 상상이 되어 남편이 가여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는 더 많이 나아진 모습이었죠. 풍족하지 못해서 잘 살기 위해 전쟁터에 갔던 그 시절. 물질은 없어도 사랑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린 그런 시절을 견디어 온 거죠. 전쟁터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그리고 그 후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견뎌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냥 내 사람이니까 하고 그 사람만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 들고 뒤 돌아보니 알겠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절을 함께 이겨낸 우리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모든 것이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80이 넘었어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걸음도 느려졌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옆에 남편이 누워 있으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지금도 기적처럼 느껴지거든요. 요즘 우리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 손이 예전처럼 힘이 세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온기는 여전해요. 무려 50년 넘게 잡아온 손이에요. 공원을 걸으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요. 강변을 나란히 걷던 그때가 떠오르죠. 말없이 걸어도 행복했던 그 시절이요. 벚꽃이 날리던 봄날, 눈이 내리던 겨울날. 모든 순간이 생생해요. 어제도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때 버스에서 당신 책 주워준 게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어. 사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자주 해요. 몇 번을 들어도 좋더군요. 그래요.
저도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빙그레 웃었어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지만 여전히 그 미소는 부드러워요. 우리 집 거실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결혼식 날 찍은 흑백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도련님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 사진. 사진으로도 시간이 흐르는 게 보여요. 사진 속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지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끔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남편이 말해요. 우리 참 젊었네. 내가 이렇게 잘생겼었나?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네, 정말 멋있었어요. 지금도 멋있지만요. 당신도 여전히 예뻐. 거짓말 같은 소리지만 남편 말에 기분이 좋아요. 결혼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 힘든 일도 많고 다툴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도 버텼는데 일상의 어려움쯤이야 이겨낼 수 있었죠. 지금 남편 얼굴은 주름지고 검버섯도 피었지만 제 기억 속에는 책을 주워주던 청년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세상이 변해도 제 마음속 첫사랑은 여전히 그때 그 사람 그대로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해요. 여보,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젊은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요? 당연하지. 22살, 24살로 다시 만나는 거지. 그럼 좋겠네. 다시 강변 데이트하고 버스도 같이 타고 이번엔 손도 마음껏 잡고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저는 책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남편이 또 주워주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사랑에 빠질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영원히 말이죠.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